잘 가, 사랑하는 내 아내. 그들은 50억 보험금을 위해 절 죽이려 했습니다. 쌍둥이 언니는 남편과 시댁의 끔찍한 폭력에 온몸이 멍투성이로 망가져갔지만 그저 침묵하며 감내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언니의 모습을 한 채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이 순하디 순한 언니가 아니라 수년간 숨어 지내던 태권도 사범, 바로 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 그 짐승 소굴에 논리를 따지러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인간 말종과 악랄한 가족들에게 진짜 지옥이 어떤 모습인지 똑똑히 가르쳐주기 위해 들어간 겁니다. 이 지옥 같은 가족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평안한 노년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이 통쾌한 복수극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언니의 이름은 이서윤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부모님마저 가끔 헷갈릴 정도로 똑같이 생긴 쌍둥이지만 운명은 물과 불처럼 정반대였습니다. 언니는 어머니의 순종적이고 부드러운 성품을 모두 가져간 듯 했습니다. 착하고 소심하며 평생 고개 숙이고 인내하는 것밖에 몰랐죠. 반면 저는 아버지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보거나 불합리한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죠. 아마 그래서였을 겁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사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권도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가족들의 시끄러운 삶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에 작은 도장을 열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강인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았죠. 머리는 짧게 잘랐고 땡볕 아래 수련하느라 피부는 까맣게 그을렸으며 두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제 모습에선 여성스러움을 찾아보기 힘들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언니는 제게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알면 일을 크게 벌려 언니가 애써 지키려는 위태로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릴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날 밤 도시에 끔찍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창밖에서 울부짖었고 빗줄기는 유리창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마지막 수련을 막 끝낸 저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샤워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도장 문초인종이 절박하게 울려댔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급하게 가운을 걸치고 무거운 나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하얗게 쏟아지는 빛 속에 작고 연약한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온몸은 비에 흠뻑 젖었고 긴 머리카락은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죠. 서윤 언니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찢어진 비닐후에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옆에는 낡고 작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죠. 언니,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야? 저는 더듬거리며 급히 언니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언니는 대답 없이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수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제 안에서 폭발하며 모든 이성을 불태웠습니다. 언니의 얼굴. 아, 세상에. 언니의 얼굴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곱고 선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눈은 시퍼렇게 부어 올라뜰 수도 없었고 입가는 찢어져 마르지 않은 핏물이 빗물과 섞여 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목에는 시퍼런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언니를 목 졸라 죽이려 한 것처럼요. 그 개자식 박진성. 저는 목이 맨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듣자 언니의 앙상한 어깨가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흘릴 눈물조차 마른 것 같았습니다. 그저 망가진 인형처럼 공허하고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아, 언니는 힘겹게 속삭이다 제품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마른 나뭇잎처럼요. 언니를 제 방침대에 눕히고 흠뻑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언니의 온몸, 어깨부터 등, 다리까지 성한 곳 하나 없이 멍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노란 멍과 새로 생긴 시퍼런 멍,
허리띠 자국으로 보이는 길고 붉은 상처, 담뱃불로 지진 듯한 둥근 흉터들까지. 지옥. 언니는 지난 몇 년간 지옥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쌍둥이 동생인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언니의 사생활을 너무 존중했고 언니의 서툰 거짓말을 너무 쉽게 믿어버렸습니다. 언니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샌드백과 차가운 무기들이 놓인 도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먹을 쥐고 수련으로 단련된 굳은 살 박인 손을. 제가 진심으로 분노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 내 안에 짐승을 풀어놓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뼈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박진성, 김여사, 박지혜, 그리고 그 빌어먹을 가족들. 너희들에게 인간답게 살 기회를 5년이나 줬어. 이제 끝이야. 창밖을 보니 비는 여전히 내리고 천둥은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저 바깥의 폭풍우가 어찌 내 마음속에서 울부짖는 폭풍에 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침대에 쓰러져 있는 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결심이 제 머릿속에서 확고해졌습니다. 언니,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냥 푹 자. 아주 깊이. 언니가 깨어났을 땐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야. 내가 언니 대신 그 지옥 같은 삶의 남은 부분을 살아줄게. 하지만 그건 인내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 지옥을 잿더미로 불태워버리기 위해서지. 밖에 빗줄기는 어느 정도 잦아들어 도장 양철 지붕 위로 투둑투둑 일정한 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죠. 저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수건으로 언니의 초췌한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얇은 피부 아래의 시퍼런 멍자국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베는 듯 숨막히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분노를 억눌렀죠. 지금 언니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광기 어린 분노가 아니라 든든한 저의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언니가 몸을 뒤척이며 떨리는 속눈썹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멍하고 흐릿했던 언니의 눈빛은 저와 도장의 낯선 풍경을 인식하자 공포에 질려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나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아, 라는 우리 아라는 어딨어? 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언니, 진정해. 여긴 내 도장이야. 안전해. 아라 선생님께 전화해서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하룻밤만 아이를 부탁드린다고 했어. 내일 아침에 내가 데리러 갈 거야. 딸이 안전하다는 말을 듣자 서윤 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허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 다다른 사람의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더는 못 살겠어. 언니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언니의 앙상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언니가 울도록 수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쏟아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제 언니를 압니다. 그 착하고 여린 사람이 오늘까지 버티기 위해 얼마나 자신을 채찍질해야 했는지를요. 언니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흐느낌만 남았을 때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언니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제 목소리는 낙고상하했습니다. 운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나한테 말해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그 자식이 언니한테 무슨 짓을 했어? 그리고 왜 이번에는 이 지경이 된 거야? 서윤 언니는 퉁퉁 부어 붉어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언니가 쏟아내는 절망적인 고백은 그 빌어먹을 가족들을 향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결혼 초엔 그 사람도 잘해줬어. 서연아. 언니는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평생 날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지. 나는 그 말을 바보처럼 믿었어. 하지만 진짜 지옥은 시집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됐어. 남편 박진성은 가부장적인 인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영업팀장으로
밖에서는 항상 번듯하고 신사적인 척 했지만 집에만 오면 직장에서의 모든 스트레스와 압박을 언니에게 폭력으로 풀어냈습니다. 처음 맞았던 날은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수로 김치찌개를 태웠을 때였어. 퇴근하고 돌아온 그 사람이 그걸 보더니 냄비째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내 뺨을 세게 때렸어. 밥 하나 제대로 못하는 쓸모없는 여자라고 소리치면서. 그날 이후로 폭력은 습관이 됐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때렸지. 계약에 실패해도 때리고 상사한테 혼나도 때리고 심지어 자기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져도 날 끌고 와서 때렸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과 함께 증오심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끔찍했던 건 박진성이 아니었어. 언니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들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이었어. 시어머니 김 여사는 과부로 성격이 비뚤어지고 독선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서윤 언니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자기 금쪽 같은 아들을 뺏어간 도둑 취급을 했죠. 그녀는 언니를 신체적 폭력보다 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조금씩 괴롭혔습니다. 밥을 하면 짜다, 싱겁다, 트집을 잡고는 국그릇을 쓰레기통에 부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했어. 집을 3번이나 닦아도 맨발로 바닥을 쓱 문질러 보이고는 이게 닦은 거야? 나 미끄러져 죽으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 라며 소리쳤어. 그리고 온 가족 속옷을 손빨래 하라고 시켰어. 시누이 박지혜 것까지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착하고 소심한 서윤 언니가 쭈그려 앉아 그 더러운 것들을 빨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자 구역질이 났습니다. 박지혜는? 제가 으르렁거리듯 물었습니다. 그 애는 더했어. 서윤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 무급 가정부 취급했지. 명품 옷을 함부로 벗어던지며 빨아놓으라고 시키고 늦게 들어와서는 라면을 끓여오라고 소리쳤어. 그리고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박진성에게 내 험담을 했어. 내가 게으르고 음식을 훔쳐먹는다고, 심지어 내가 바람 피운다는 식으로 넌지시 말해서 박진성이 더 의심하고 날 더 심하게 때리게 만들었어. 지옥도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명하고 잔인하게. 그들은 언니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고문하고 인격을 파괴하며 언니를 자기 집의 노예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 이번 일은 왜 이렇게 된 거야? 아라 때문이야? 저는 목이 잠긴 채 물었습니다. 딸 이야기가 나오자 서윤 언니는 다시 통곡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엄마로서 느끼는 고통과 무력감의 울음이었습니다. 어제 박진성이 접대 때문에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 아라가 거실에서 놀다가 실수로 오렌지 주스를 바닥에 쏟았어. 그냥 주스 한 컵이었을 뿐이야, 서연아. 애가 너무 놀라서 울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박진성이 그걸 보고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 또 뭐 하는 거야? 이 쓸모없는 계집애야. 아라가 너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어. 그러자 그 사람이 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신의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애를 때렸구나. 제가 속삭였지만 마치 누군가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인 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5살밖에 안 된 아이 뺨에 손자국이 선명했어. 내가 달려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그 사람한테 빌었어. 당신 사람이냐고, 어떻게 아이까지 때릴 수 있냐고 소리쳤지. 그러자 그 사람이 더 미쳐 날뛰었어. 아, 이제 대들어? 저 계집애 편드는 거야? 하면서 날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갔어. 그리고 허리띠를 풀어서 나를 마구 때렸어. 난 그저 아라를 감싸 안을 수밖에 없었어. 아라는 내 품에서 자지러지게 울었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어. 말리기는커녕 그냥 때려 죽여. 버릇을 고쳐놔. 라고 소리쳤어.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서연아, 숨을 쉴 수가 없었어. 그 사람이 지쳐서야 문을 열고 날 밖으로 내던졌어. 내 눈앞에서 꺼져. 라고 소리치더라. 난 그 집을 기어 나왔어. 갈 곳이 없었어. 나한텐 너밖에 없어, 서연아. 끝.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제 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정심, 인내, 순종 같은 것들은 모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 언니가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연아, 너 뭐 하려는 거야? 저는 도장 수련용 대형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윤 언니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얼굴, 똑같은 체형을 가졌지만 언니는 이미 속이 죽어 있었고 저는 이제 막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 옆으로 걸어가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언니가 여기 온 건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야.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온 거야. 서윤 언니는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혼란스러워했죠.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운명을 바꾸다니? 저는 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와 아라는 여기 머물러. 내가 그곳으로 갈 거야. 안 돼. 절대로 안 돼. 서윤 언니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넌 몰라. 거긴 지옥이야. 그 사람들은 짐승이라고. 넌 이 도장에서만 지내서 세상 물정을 몰라. 밖에 나가면 못 버틸 거야. 네가 박진성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면 그 사람이 널 때려 죽일지도 몰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감정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언니가 틀렸어. 내가 바로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먹과 폭력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그 짐승들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저길 봐. 저는 벽에 걸린 상장과 메달들을 가리켰습니다. 나도 여기서 매일 짐승들과 함께 살아. 다만 여기 짐승들은 규칙을 따를 뿐이야. 하지만 저 밖의 짐승들은 규칙을 새로 가르쳐줄 필요가 있지. 저는 언니의 손을 떼어내고 어깨를 잡아 저를 똑바로 보게 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언니. 언니는 너무 착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없어. 하지만 난 달라. 어쩌면 나한텐 미친 구석이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나처럼 미친 사람만이 그 쓰레기들을 상대할 수 있어. 계획은 이래. 저는 언니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아라를 데리러 갈 거야. 선생님께는 집안에 일이 생겨서 일주일간 휴학한다고 말하고 아라를 여기로 데려올게. 내 도장 2층에 작은 아파트가 있어. 생활에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으니 언니와 아라는 거기서 지내. 절대적으로 안전해. 저는 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제 결심과 평정심을 전했습니다. 언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쉬면서 상처를 치료해. 책을 읽어도 좋고 영화를 봐도 좋아. 언니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언니는 자기 자신에게 사과해야 하고 아라에게는 강한 엄마를 되찾아줘야 할 빚이 있어. 그리고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가 언니가 될 거야. 내가 이서윤이 되는 거지. 내가 그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인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언니와 내 조카에게 저지른 짓에 대해 한 명 한 명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야. 박진성에게는 존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 시어머니에게는 침묵이 무엇인지, 그 시누이에게는 예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줄 거야. 서윤 언니의 절망적인 눈빛이 서서히 희망의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희미했지만 불씨는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언니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날 믿기만 하면 돼. 일주일만 줘. 딱 일주일. 약속할게. 일주일 뒤에 언니가 그 집에 돌아갔을 땐 더 이상 지옥이 아닐 거야. 그곳은 언니가 주인이 되는 곳이 될 테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는 제가 한번 결정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계획, 더없이 대담한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언니의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고 최대한 얌전하고 조신하게 걸으려 애썼습니다. 아라의 유치원으로 가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아라야, 괜찮아. 엄마 이제 괜찮아. 우리 비밀 장소에 갈까? 엄마랑 아라, 둘만. 아이는 얌전히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아라를 도장으로 데려와 2층 아파트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햇살과 동화책이 가득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진짜 엄마, 서윤 언니를 보자 두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둘만의 공간을 남겨두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언니의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낡고 초라하기까지 한 평범한 실내복이었습니다. 거울 속 저를 보았습니다.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종과 인내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날카롭고 치명적인 위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박진성, 김여사, 박지혜. 내가 간다. 저는 도장문을 잠그고 택시를 잡아 내 집으로 짐승의 소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냥감이 사냥꾼이 될 차례였습니다. 택시는 구불구불한 좁은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하수구 냄새와 키키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서윤 언니의 텅 빈 여행 가방을 조용히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가방은 하룻밤의 가출 끝에 반성하며 집으로 돌아온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골목 깊숙이 들어갈수록 제 마음은 답답해졌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했던 우리 언니가 어떻게 제 도장 근처에 노동자 숙소보다 못한 이런 곳에 인생을 묻을 수 있었을까? 저는 낡고 허름한 단층집 앞에 섰습니다. 철문은 녹슬었고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열쇠가 없었기에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윤 언니가 늘 그랬을 법한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태도로요. 몇 번 문을 두드리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누이 박지혜였습니다. 그녀는 분홍색 돼지 그림이 그려진 잠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까치집처럼 부스스했으며 정오가 다 되었는데도 여전히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올케를 보자 그녀는 인사 한마디 없이 입술을 삐죽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돌아왔네? 아주 집 나간 줄 알았더니 밤새 어디 갔다 왔어? 친정 총구석에 가서 늙은 부모님 붙잡고 징징거리기라도 했나? 저는 말없이 조용히 가방을 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침묵이 그녀를 더욱 화나게 한 듯 했습니다. 어이, 내가 묻잖아. 귀 먹었어? 아니면 밖에서 데끼는 짓이라도 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녀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밀치려 했습니다. 우리 언니가 수없이 당했을 그 행동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손이 제게 닿기 전에 제가 우연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가 균형을 잃고 허공을 밀치기에 딱 좋은 거리였죠. 동시에 제가 끌던 여행 가방도 우연히 바퀴가 미끄러져 그녀의 발을 가볍게 쳤습니다. 지혜는 비명을 지르며 발을 감싸 쥐었습니다. 미쳤어? 감히 날 들이받아? 어머, 미안해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순진하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가씨? 밖에서 들어와서 귀가 멍멍해서요. 지혜는 분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순하고 어설픈 올케 연기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저 발을 부여잡고 저를 노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났네 정말. 바로 그때 안에서 시어머니 김 여사의 날카롭고 악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에서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 아침부터 소란이야. 지혜야, 내가 저 재수 없는 거랑 엮이지 말라고 했지. 김 여사는 어슬렁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촌스러운 무늬의 몸쨘 바지를 입고 있었고 입에서는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제가 서 있는 곳 근처 바닥에 침을 잼 뱉었습니다. 돌아왔냐? 그 낯짝을 들고 다시 올 용기가 있네. 난 네가 아주 대단한 기계라도 있어서 영영 가버린 줄 알았지.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집에 다시 빌붙으러 기어 들어왔냐? 그래서 내 손녀 아라는 어딨어? 아라가 아빠를 아직 무서워해서 일주일간 외갓집에 가 있기로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 지은 며느리의 모습처럼요. 제 침묵은 다시 한번 그녀의 오만함에 불을 지폈습니다. 거기 멀뚱히 서서 뭐 해? 집이 돼지우리 같은 거 안 보여? 가서 청소나 해. 온 가족 빨래가 어제부터 대야에 담겨 있어서 냄새가 진동하잖아. 저기 있잖아. 당장 가서 빨아! 그녀는 집구석에 놓인 커다란 속옷 대야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와 그 옆에서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시누이를 보았습니다.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미소였죠. 어머니, 저는 여전히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집이 너무 지저분하네요. 며느리로서 제가 청소할 책임이 있죠. 김 여사와 지혜는 서로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며느리는 며느리의 책임이 있고 딸은 딸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의기양양해 하던 지혜를 돌아보았습니다. 지혜 아가씨도 이 집의 여잔데 자기 속옷 정도는 자기가 빨아야 하지 않을까요? 듣자 하니 딸이 게으르면 나중에 시집가서 시댁 어른들한테 욕먹고 친정 부모님 얼굴에 먹칠한다고 하던데요. 김 여사와 지혜는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밖에 모르던 며느리, 올케가 오늘 감히 이치를 따지다니. 뭐라고? 지혜가 더듬거렸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저는 여전히 순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는 다시 김 여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의 어른이시고 자식들의 본보기시잖아요. 보세요. 집이 이런 꼴인데 남들이 보면 며느리가 게으르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집이 엉망이라고 욕할 거예요. 어머니만 힘드시잖아요. 김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가장 큰 약점, 바로 체면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집 안에서는 저를 죽일 듯이 괴롭혔지만 이웃들 앞에서는 항상 모범적인 시어머니, 화목한 가정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네가 감히 날 가르쳐? 그녀는 이를 갈았습니다. 아니요, 어찌 감히요. 저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가족의 체면이 걱정돼서요. 자, 이제 점심 준비하러 갈게요. 어머니랑 아가씨도 배고프시겠죠. 저는 그들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두 모녀를 남겨둔 채 첫 번째 연극은 예상보다 성공적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진짜 폭풍은 오늘 밤 이 집단의 우두머리인 괴물이 돌아왔을 때 시작될 테니까요. 저는 오후 내내 집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윤 언니의 방식과는 달랐죠. 저는 부엌과 제 방만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거실은 대충 쓸기만 했고 김 여사와 지혜의 방은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곤해서 쉬는 척 했습니다. 사실 저는 수련 중이었습니다. 팔 굽혀 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소리나지 않는 동작들로 몸을 풀고 잠자고 있던 근육들을 깨웠습니다. 곧 닥칠 일에 대비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진짜 지옥이 돌아왔습니다. 밤 11시 정각 골목 밖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와 급정거하는 끼익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비틀거리는 발소리와 거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젠장 또 졌어. 다 잃었다고 시발. 그가 박진성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방에서 책을 읽는 척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흥분해서였습니다. 사냥감이 덫으로 돌아왔습니다. 쾅! 현관문이 걷어차이며 열렸고 벽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몸에서는 값싼 술 냄새, 담배 냄새, 시큼한 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셔츠는 구겨지고 옷자락은 바지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으며 정체 모를 얼룩들로 가득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자가 바로 제 언니를 괴롭힌 악마였습니다. 이서윤, 어디 있어?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그가 쉬어 터진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 여사와 지혜가 방에서 황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아들의 꼴을 보고도 김 여사는 꾸짖기는커녕 다급하게 달랬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왔어?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피곤하지?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짜증나 죽겠는데. 진성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늘 크게 잃었단 말이야. 그 여편네는 어디 갔어? 지혜는 재빨리 제 방을 가리키며 일러 바쳤습니다. 저 방에 있어, 오빠. 점심때부터 쥐새끼처럼 저기 틀어박혀 있었다고. 아침에는 엄마한테 대들기까지 했어. 뭐? 감히 대들어? 진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좋아. 내가 가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지. 그는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손을 꽉 쥐자 뼈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김 여사와 지혜는 그의 등 뒤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방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대단하네? 감히 집을 나가? 이제 돌아와서는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 그는 제 앞에 서서 역한 술 냄새를 제 얼굴에 뿜어댔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을 덮고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충혈된 그의 눈과 욕설을 퍼붓는 입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 얼굴을 기억해 두려고 제 침묵은 그를 더욱 화나게 하는 듯 했습니다. 귀먹었어? 내가 말하는 거 안 들려? 아니면 내가 손발로 대화해야 알아듣겠어? 그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익숙한 그 손찌검? 지난 몇 년간 제 언니를 길들이기 위해 사용했던, 어제는 5살짜리 딸에게 사용했던 바로 그 손찌검이었습니다. 내가 내 버르장마리를 고쳐주마 털이 숭숭. 난 그의 커다란 손이 바람소리를 내며 날아왔습니다. 문 밖에 김 여사와 지혜의 입가에는 이미 악랄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뺨은 결코 제 얼굴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얼굴 몇 센티미터 앞까지 다가왔을 때 의자에 앉아있던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피하는 대신 몸을 부드럽게 뒤로 젖혔습니다. 그의 손이 허공을 가르기에 딱 좋을 만큼만요. 동시에 꼬고 있던 두 다리를 쭉 뻗어 그의 양쪽 무릎을 강하게 찼습니다. 퍽, 퍽, 둔탁한 소리가 2번 울렸습니다. 손을 휘두르던 자세라 균형을 잃은 진성은 무릎에 강한 충격까지 받자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뺨을 때리려던 관성 그대로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넘어졌고 머리는 나무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쿵 하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악, 네, 손.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넘어지면서 자신의 손목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집 아는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 여사와 지혜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입을 떡 벌린 채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약해 빠진 며느리, 울기만 하던 올케 이서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저는 천천히 일어나 옷자락을 가볍게 털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꺾인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진성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다정한 아내의 목소리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세상에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요? 내가 술 많이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면은 많이 아프잖아요. 진성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고통과 충격에 술이 확 깨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쳐다봤습니다. 그는 이 넘어짐이 스스로 넘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발이 그의 무릎을 찼던 그 충격을 분명히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죠.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너무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너.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저 여기 있잖아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게 도와줄게요. 저는 몸을 숙여 그를 부축하려다가 우연히 그의 멀쩡한 다른 쪽 손을 밟았습니다. 아, 그가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미안해요. 어두워서 못 봤어요. 저는 황급히 발을 떼며 죄책감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너무 덤벙댔네요. 김 여사와 지혜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안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진성아, 아들아, 괜찮아? 김 여사는 아들을 부축하려 애썼습니다. 지혜는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언니가 일부러 그랬지. 오빠를 때렸잖아. 때리다니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제가 뭘 하기도 전에 형부가 혼자 넘어졌잖아요. 술에 너무 취해서 그런가 봐요. 어머니도 보셨죠. 저는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김 여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김 여사는 저를 한번 보고 신음하는 아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모든 것을 보았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제가 그저 몸을 뒤로 젖혔고 그녀의 아들이 스스로 바닥에 머리를 박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바보 같기 짝이 없는 실수였죠.
진성은 어머니와 여동생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한 손으로는 손목을 부여잡고 다른 손으로는 밟힌 손등을 문지르며 얼굴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멍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와 혼란, 그리고 처음으로 느껴지는 희미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무언가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발로 차서 넘어졌다고 말하면 그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괜찮으면 이제 들어가서 쉬어요. 저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약 가져다 줄게요. 어디가 아파요? 말만 해요. 내가 다 발라줄게. 저는 약장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아주 효과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 넘어짐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그의 잠자리는 더 이상 편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진성의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었던 밤 이후 원래도 숨막히던 집안의 공기는 더욱 기괴해졌습니다. 제가 정성껏 약을 발라준 진성은 퉁퉁 부은 손목과 멍든 자존심을 끌어안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워서 가끔 신음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의심, 그리고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머릿속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되감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폭력을 일삼던 자가 처음으로 반격을 당했을 때의 기분은 분명 유쾌하지 않았겠죠? 김 여사와 지혜는 진성을 방으로 부축한 후 조용히 자기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뒤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순하고 유약하던 이서윤이 어떻게 하룻밤 집을 나갔다 온 사이에 이렇게 무섭게 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 저를 다시 길들이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었겠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진성이 어질러 놓은 것들을 치우고 바닥을 닦은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푹 잤습니다. 내일부터는 싸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신체적인 폭력이 아닌 이 썩어빠진 가정의 규칙과 심리를 둘러싼 전쟁이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무도인의 습관대로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뒷마당으로 나가 익숙한 품새를 수련하며 몸 안에 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냉철한 머리와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트밀 죽과 삶은 달걀, 그리고 약간의 과일. 제가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시누이 박지혜가 방에서 어슬렁거리며 나왔습니다. 어젯밤의 충격과 분함에 잠을 설쳤는지 얼굴이 씁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냉장고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가 쾅 닫았습니다. 이 우유 없어? 다 떨어졌으면 사와야지. 식빵도 없잖아. 나 아침에 뭐 먹으라고? 그녀는 제게 돌아서서 익숙한 그 싸가지 없는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사과 한 조각을 천천히 삼키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 지혜 아가씨. 잘 잤어요? 지혜는 멈칫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태연하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죠. 우리 언니는 항상 그녀를 무서워하며 아가씨라고 작은 목소리로 불렀으니까요. 뭐라고? 인사는 무슨? 아침이니까 인사하는 게 맞잖아요. 저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아침에 먹을 게 다 떨어졌네요. 아가씨가 골목 앞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다 먹는 게 어때요? 거기 김밥 맛있던데. 뭐? 나보고 사오라고? 지혜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언니가 며느리야, 내가 며느리야? 장 보고 밥하는 건 언니 일이잖아. 언니가 아침 안 사오면 이 집 식구들은 다 굶으라는 거야? 아, 그랬군요. 저는 마치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보고 밥하는 게 옳게 일이구나. 전 지금까지 그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저는 일어나서 서연 언니가 장볼 목록을 적던 작은 화이트보드로 다가갔습니다. 보드마카를 들고 쓰기 시작했죠. 알았어요. 잊어버리지 않게 적어둬야지. 올케에 할 일,
장보기,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준비. 저는 쓰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지혜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겠죠. 그래, 알았으면 됐어. 어서 장바구니 들고 장 보러 가지 않고 뭐해. 오늘 점심은 꽃게탕 먹고 싶네. 저는 계속 고개 숙여 글씨를 썼습니다. 아가씨, 걱정 마세요. 꼼꼼히 다 적어둘게요. 그런데 아가씨, 한 가족이 공평하려면 노동 분담이 명확해야 하지 않을까요? 분담은 무슨 분담? 언니가 며느리니까 다 해야지. 그건 저한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소는 이미 사라져 있었죠. 나도 오빠처럼 일하고 피곤해요. 집에 와서 온 가족을 시중 들어야 하고, 그런데 아가씨는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일 없이 핸드폰만 보고 드라마만 보잖아요. 그게 합리적인가요? 지혜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집에서 노는 건 지금 취업 준비 중이라서 그래. 언니가 뭘 한다고? 네, 알죠. 아가씨가 취업 준비하느라 힘든 거 저는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취업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운동을 좀 해서 건강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가씨를 위해 집안일 목록을 준비했어요. 저는 보드 마카를 들고 보드 나머지 절반에 빠르게 써내려갔습니다. 박지혜 아가씨의 오늘부터 할 일 목록: 집 청소, 하루 2회, 오전, 오후, 설거지 식후, 3회, 빨래 온 가족 빨래 모아서 널고, 가장실 청소, 이틀에 한 번, 쓰레기 버리기. 매일 저녁, 저는 다 쓴 뒤 한 걸음 물러나 제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자, 별거 아니죠. 아주 가벼운 일들이에요. 그렇죠. 아가씨는 이 일들을 하고 장 보고 요리하는 건 제가 할게요. 우리 가족 정말 협력적이고 보기 좋네요. 최고예요. 지혜는 그 목록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 다시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언니, 미쳤어? 나보고 가정부 노릇을 하라고? 나 안 해. 왜 안 해요?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집안일 중에 제일 쉬운 것들만 아가씨한테 양보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장보기랑 요리는 내가 맡고요. 아니면은 바꿀래요? 아가씨가 장보고 내가 집 청소할게요. 아무것도 안 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해야지. 그게 언니 의무야. 의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건 공동의 가정이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아가씨도 이 집에서 살고 밥 먹고 전기 쓰고 물 쓰잖아요. 아가씨도 기여해야죠. 설마 평생 오빠랑 올케한테 빌부터 살 생각은 아니겠죠? 빌부터 산다는 말은 지혜의 뺨을 때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며 제 얼굴에 손가락질했습니다. 언니, 닥쳐! 언니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언니는 그냥 이 집 며느리일 뿐이야. 이 집은 우리 엄마 집이라고. 내가 며느리고 이 집의 경제를 책임지는 당신 오빠의 아내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지금 오빠 올케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고요. 이해돼요? 나 엄마한테 이를 거야. 엄마, 이서윤이 나 괴롭혀. 지혜는 논리가 막히자 늘 쓰던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딸의 비명을 듣고 방에서 어슬렁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녀는 대화 내용을 다 들었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또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 너무나 익숙한 책임전가 연극이었지만 이번에 지혜는 참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것 좀 봐! 나보고 집안일 하라고 목록까지 만들었어. 나보고 빌부터 산대! 김 여사는 그제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익숙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서윤, 너 또 무슨 수작이야? 하룻밤 나가 있더니 어디서 못된 버릇만 배워왔어? 신우이를 괴롭혀? 내가 당장 진성이한테 전화해서 너 다시 가르치라고 할까? 저는 서윤 언니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연하게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전 누구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저 집안일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자고 제안했을 뿐이에요. 지혜 아가씨도 이제 다 컸으니 집안일을 배워야 나중에 시집가서 떳떳하게 살죠. 전 다 아가씨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걔를 위해서라고?
김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내 딸은 내가 알아서 가르쳐.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넌 며느리야. 이 집에 들어왔으면 집안일은 내 몫이야. 당장 그 보드 지워. 안 지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분담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머니와 제가 다시 상의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머니가 설거지를 맡으시고 지혜 아가씨가 청소를 하는 건 어때요? 장 보고 요리하는 건 제가 계속 할게요. 네가 감히 나랑 흥정을 해? 김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저를 가리키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집의 주인은 나야. 내 말이 곧 법이야. 하기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제 목소리는 갑자기 극도로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 집의 주인은 어머니시죠. 하지만 저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의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가스비, 그리고 매일의 식비는 제가 내고 있어요. 제가 나가면 아마 오늘 밤부터 어머니와 지혜 아가씨는 어둠 속에서 지내셔야 할걸요? 저는 제 위협이 두 모녀의 머릿속에 스며들도록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혜 아가씨가 하루 종일 틱톡 보는데 쓰는 그 와이파이, 그것도 제가 내는 거예요. 제가 끊어버리면 아가씨가 견딜 수 있을까요?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에게 와이파이가 끊기는 것은 목숨이 끊기는 것보다 끔찍한 일이었죠. 김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라는 권위로 저를 억누를 수 있었지만 제가 이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감히 돈으로 날 협박해? 그녀는 이를 갈았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그저 공정한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돈과 노동력을 들여 요리를 하면 어머니와 지혜 아가씨도 노동력을 들여 청소를 해야죠.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만약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럼 이제부터 저는 저희 부부와 아라의 생활비와 식사만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와 지혜 아가씨 몫은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너 잘났다. 이 못돼 먹은 며느리야. 김 여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자 자신의 특기인 욕설과 모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우리 집에 너 같은 걸 들인 게 천추의 한이다. 네가 돈 좀 번다고 유세야? 네가 배운 여자라고 잘났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도 결국 이혼당할 여자야. 아니, 아직 이혼은 안 했지만 곧 그렇게 될걸. 감히 시어머니, 시누이한테 대드는 여편네를 어떤 놈이 데리고 살겠어. 그녀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악독한 말들로 저를 저주했습니다. 서윤 언니였다면 아마 바닥에 무릎 꿇고 울며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켜고 그녀 바로 앞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음 화면이 켜지고 그녀의 욕설에 따라 음파 그래프가 춤을 췄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좀 더 크게, 똑똑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전부 녹음하고 있거든요. 어디 쓰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나중에. 만약 진성 씨가 왜 우리가 이혼하게 됐는지 물어보면 들려줄 게 있어야 하잖아요. 자기 아내가 자기 어머니한테 어떤 정신적 학대를 당했는지 알 수 있도록요. 김 여사의 욕설이 목구멍에서 또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납고 공격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당혹감과 약간의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하늘도 땅도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아들을 잃는 것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진성이 유약하긴 해도 아직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가 이 녹음을 듣게 된다면 절대 자기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는 걸요.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더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아쉽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집어넣을게요. 제 제안에 대해 잘 생각해 보세요. 집안일을 분담하든지 아니면 이제부터 각자 벌어 각자 먹고 살든지 오늘 점심때까지 결정할 시간을 드릴게요. 말을 마친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태연하게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장 보러 다녀올게요. 오늘 점심을 같이 먹을지 따로 먹을지 몰라서
우선 세 사람분만 사올게요. 문이 닫히고 제 등 뒤에는 끔찍한 침묵 속에서 망부석처럼 서 있는 두 모녀가 남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적어도 첫 번째 라운드는 제가 이겼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독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교활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다시 물어뜯으려 할 테니까요. 아침에 격렬한 대치 후 그날 점심 식사는 기괴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에게 궁지에 몰린 김 여사와 지혜는 더 이상 비아냥거리거나 무례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자기 밥을 먹으며 가끔 분노와 경계심이 섞인 눈으로 저를 훔쳐볼 뿐이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적힌 집안일 목록은 이 집에 새로운 질서를 상기시키는 무언의 경고처럼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점심 식사 후 저는 게으름뱅이 시누이 박지혜가 마지못해 빗자루를 들고 집을 쓸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도는 억지스럽고 얼굴은 잔뜩 찡그려 있었지만 어쨌든 그녀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와이파이가 끊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게으름보다 컸던 모양입니다. 김 여사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으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뿌리 깊은 습관을 한두 마디 말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고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은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성이 퇴근했습니다. 술에 취하지는 않았지만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마 김 여사가 전화를 걸어 저의 반란에 대해 온갖 과장을 섞어 일러바쳤을 겁니다. 집에 들어선 그는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를 보자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서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엄마랑 지혜가 저녁 준비를 해? 너 오늘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왔어? 저는 태연하게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왔어요? 어디 안 갔어요. 저도 일하고 와서 피곤해서 좀 쉬고 있었어요. 아침에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집안일 공평하게 나누자고 제안했고 두 분 다 동의하셨어요. 오늘 저녁은 어머니 차례예요. 동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성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들어가서 쉬세요. 내가 저 여자랑 얘기할게요. 지혜야, 너도 방에 들어가 있어. 그는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저를 거실로 밀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대단하네? 하루 만에 집안을 발칵 뒤집어놔? 원하는 게 뭐야? 이 집을 엎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는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지쳐서 돌아온 남편. 그냥 조용히 저녁 함께 먹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 네가 날 남편으로 생각하기는 하는 거야? 그는 다가와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그가 서윤 언니에게 늘 하던 방식대로 저를 위협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윤 언니가 아니었죠.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해요. 그만 얘기해요. 나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와서 쉬어요. 나도 일찍 자려고요. 저의 무관심한 태도는 그를 더욱 화나게 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잔다고? 이 일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아? 당장 엄마랑 지한테 사과해.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그는 부술 만한 것을 찾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가 앉아있던 나무 의자에 멈췄습니다. 그는 저를 위협하기 위해 의자를 걷어차려 했지만 그가 발을 들어 올리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우연히 몸을 옆으로 살짝 비켰습니다. 의자는 걷어차여 날아가는 대신 그의 신발 끝에 걸려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발차기 대신 진성은 자기 발에 걸려 비틀거리다가 또다시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이마가 테이블 모서리에 정통으로 부딪혀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 여보, 저는 황급히 몸을 숙이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요? 내가 화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마에 혹 난 것 좀 봐요. 많이 아프죠? 진성은 바닥에 널브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넘어지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바보 같은 실수였습니다. 분명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결과는 자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충혈된 눈에는 이제 분노뿐만 아니라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어찌된 일인지 그의 천적이 그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금단의 영역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진성의 사고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성급함, 부주의함, 가부장적인 습관을 이용하기만 하면 됐죠. 다음 날 아침, 그는 직접 커피를 타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 서윤 언니가 이 밥까지 대령 해주던 것에 익숙했으니까요. 그는 컵을 꺼내려고 부엌 찬장 문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경첩이 낡았거나 그가 너무 세게 당긴 탓에 찬장문 전체가 뜯어져 나와 그의 어깨를 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여보, 문이 떨어졌네요? 괜찮아요? 머리에 안 맞아서 다행이다. 이 낡은 가구들 정말 위험하네요. 그는 저를 한번 보고 박살난 찬장문을 한번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살아온 이 집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함정으로 가득 찬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는 뜨거운 물을 최대로 틀어놓고 찬물을 섞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마 제가 우연히 보일러 밸브를 조금 만져놓은 탓에 온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샤워기 아래 서서 한참을 기다려도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자 화가 나서 벽을 주먹으로 세게 쳤습니다. 퍽! 벽은 멀쩡했지만 그의 주먹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보일러가 갑자기 작동하기 시작했고 펄펄 끓는 뜨거운 물줄기가 그의 등에 쏟아져 그는 화상을 입은 듯 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그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오늘 보일러가 왜 이러지? 되지 않았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신음과 욕설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진성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건을 부수거나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려고 할 때마다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마치 천장의 선풍기라도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질까 두려운 듯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과묵하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두려움은 제게 어떤 사과보다도 달콤했습니다. 김 여사와 지혜는 아들이자 오빠가 갑자기 얌전해지고 계속해서 불운을 겪는 것을 보자 감히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그 불운이 자신들에게 옮겨 붙을까 두려워했을 겁니다. 지혜의 집안일 목록은 비록 억지로 하긴 했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심리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진성의 폭력성과 가부장적인 태도를 그를 공격하는 무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를 이용해 이 집의 질서를 재정립하고 있었죠. 이것은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습니다. 야생짐승을 그 자신이 파놓은 함정으로 길들이는 예술. 전쟁은 아직 길었지만 저는 이 집의 권력 균형이 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이은 사고로 집안의 호랑이였던 진성은 꼬리를 내린 고양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묵해지고 말이 없어졌으며 특히 저에게 더 이상 손찌검을 하거나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려고 할 때마다 마치 제가 모든 불운의 근원인 양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는 이 기이한 일들을 설명할 수 없었고 바로 그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에 모호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김 여사와 지혜도 그 덕분에 훨씬 얌전해졌습니다. 집안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비록 어색하지만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호랑이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그는 저와 직접적으로 맞서지 못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남성적 체면을 되찾을 방법을 찾고 있었고 그 기회는 어느 주말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진성의 술친구 서너 명이 예고도 없이 집에 쳐들어 왔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덩치 큰 남자들이었죠. 그들은 맥주 몇 상자와 족발, 순대 같은 안주거리를 들고 왔습니다. 진성아,
놀랐지. 형님들이 듣지 않니? 네가 요즘 마누라한테 잡혀 산다며? 술 마시러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직접 구출하러 왔다. 턱수염을 기른 아마도 무리의 대장격인 남자가 진성의 어깨를 툭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진성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붉어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그것도 아내 앞에서 전곡을 찔렸으니 이보다 더한 굴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약간의 구원 요청과 함께 도전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었던 거죠. 서윤 언니였다면 아마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그릇을 준비하고 조용히 술상을 차려주며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시중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그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집주인으로서 완벽한 사교적인 미소였죠. 어머, 오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어서 앉으세요. 진성의 친구들은 저의 태어난 모습에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아내가 소심하고 겁 많은 모습에 익숙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형수님. 형수님,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셨네요. 훨씬 보기 좋은데요. 턱수염 남자가 약간 조롱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꾸준히 했더니 건강해졌나 봐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진성은 제가 기분 나빠하지 않자 다시 기세를 회복했습니다. 그는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앉아. 여보, 가서 그릇이랑 큰 접시 좀 가져와. 그리고 이 테이블 좀 치워서 자리 좀 만들고. 그는 친구들에게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을 덮고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손님들이 귀한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대접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사온 족발이랑 순대는 위생적으로도 걱정되잖아요. 혹시라도 드시고 배탈 나시면 어떡해요? 진성의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턱수염 남자가 웃었습니다. 형수님, 너무 걱정하시네요. 저희는 이런 거 잘 먹어요. 괜찮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희 집에 오셨으면 제가 제대로 한상 차려 대접해야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말을 마친 저는 진성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제가 무슨 꿍꿍이인지 몰라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잠시 후 제가 들고 나온 것은 그릇이 아니라 붉은 와인이 담긴 4개의 잔이었습니다. 저는 4명의 손님 앞에 잔을 놓았습니다. 맥주는 없어요. 저희 집은 요즘 신장 건강을 위해서 와인만 마시거든요. 이걸로 괜찮으시죠? 4명의 남자는 와인잔을 한번 보고 서로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들은 맥주를 병째 마시는데 익숙했는데 이제 시럽 같은 이 음료를 홀짱여야 한다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에피타이저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접시 위에는 훈제 연어 몇 조각이 장미 모양으로 말려 작은 호밀빵 위에 올려져 있었고 딜 몇 가닥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새로 배운 꿈꾸는 연어 롤이라는 요리예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턱수염 남자는 아주 작은 빵 조각을 들어 살펴보다가 입에 넣었습니다. 그는 씹으면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뭐, 괜찮네요. 근데 형수님, 저희는 고기를 좋아해서 이걸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요. 네, 이건 에피타이저일 뿐인걸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메인 요리는 금방 나와요. 그리고 저의 메인 요리는 닭가슴살 샐러드였습니다. 양상추, 방울토마토, 오이로 가득 찬 커다란 샐러드 볼에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 외에는 아무런 양념도 하지 않은 하얀 닭가슴살 몇 조각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자, 식사하세요. 이건 근육을 키우고 지방을 줄여주는 남성 건강에 아주 좋은 전사의 스태미나식이에요. 4명의 남자는 샐러드 볼을 보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러 온 것이지 다이어트를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앉은 진성은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혹시 좀 짠 음식은 없나요? 다른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당연히 있죠. 저는 쾌활하게 대답하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소스 그릇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저희 집 특제 소스예요. 찍어 드시면 훨씬 맛있을 거예요. 턱수염 남자는 기뻐하며 소스를 한 숟갈 떠서 닭 가슴살에 뿌린 뒤 입에 넣었습니다. 즉시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심하게 기침하며 눈을 치켜떴고 황급히 물컵을 집어들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매워. 너무 매워.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아요. 여기다 뭘 넣으신 거예요? 저는 순진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그냥 캐롤라이나 리퍼 고추 조금 넣었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가 입맛을 돋운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실수로 조금 많이 넣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진성의 친구들은 모두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샐러드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구출 작전 술자리는 문자 그대로 고문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흐를 때 제가 박수를 한번 쳤습니다. 자, 식사는 이쯤 하고 소화도 시킬 겸 운동 좀 할까요? 다들 덩치도 좋으시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운동 좋아하시죠? 턱수염 남자는 아마도 체면을 좀 차리고 싶었는지 가슴을 쫙 폈습니다. 당연하죠, 형수님. 저희 매주 축구도 하고 헬스도 합니다. 정말요? 잘됐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무술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우리 재미로 몇 수 겨뤄보는 건 어때요? 제가 여자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무리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겠죠. 진성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형수님이 무술을요? 에이, 저희가 감히 형수님 앞에서 재주를 부릴 수 있겠어요. 턱수염 남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기본적인 호신술 몇 가지만 배웠어요. 저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가만히 서 있을 테니 저를 이 원 밖으로 밀어내시면 이기는 거예요. 저는 분필로 바닥에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이기시는 분께는 제가 시원한 생맥주를 거하게 쏠게요. 생맥주라는 말에 무리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작은 여자를 원 밖으로 밀어내는 거는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좋아요. 합시다. 누가 무섭다고요? 턱수염 남자가 의기양양하게 나섰습니다. 저는 원 안으로 들어가 두 손을 등 뒤로 깍지 낀 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턱수염 남자는 두 손으로 근육을 긴장시킨 채 제 어깨를 힘껏 밀었습니다. 그는 한 번 밀면 제가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그의 미는 힘이 제게 전달되는 순간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힘을 역이용해 허리를 축으로 부드럽게 몸을 돌렸을 뿐입니다. 온 힘을 다해 앞으로 쏠리던 턱수염 남자는 갑자기 지지점을 잃고 비틀거리며 원 밖으로 날아가 보기 좋게 낮아빠졌습니다. 남은 무리들은 할 말을 잃었고 진성은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턱수염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기적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힘이 정말 좋으시네요. 제가 감탄하며 칭찬했습니다. 제가 살짝 돌기만 했는데 그렇게 멀리 날아가시다니. 다음 분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두 번째 남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수님이 너무 잘하시네요. 저희는 감히 못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늦었네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진성의 친구들은 이제 슬금슬금 도망갈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인사하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집안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진성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체면을 되찾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가 결국 그를 친구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무시해왔던 요리와 눈물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던 아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이 여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순한 토끼를 집에 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아모랑이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무술 교류의 소동 이후 진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찍소리도 못하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집안을 오갈 뿐이었습니다. 목숨보다 중히 여겼던 남자의 체면이 친구들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저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굴욕감에 누구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와 지혜도 그 덕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들도 이 며느리, 이 올케가 자신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집안은 처음으로 거짓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개조 작업에 바쁜 동안 다른 곳에서는 더 큰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약 20km 떨어진 안전하고 햇살 가득한 제 오피스텔에서 서윤 언니는 지난 몇 년간 꿈도 꾸지 못했을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폭력도, 악독한 비난도, 이기적인 가족을 위한 끝없는 시중도 없었습니다. 언니는 비로소 살아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처음 며칠 동안 언니는 잠만 잤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으로 지새웠던 수백 밤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요. 잠에서 깨어 낯설지만 안전한 공간에 사랑하는 딸이 곁에서 잠든 것을 볼 때마다 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매일 영양가 있는 새끼 식사가 배달되었고 책과 영화 등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알아도 처음에 충격에서 벗어나 이 비밀의 집에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는 장난감과 동화책으로 가득 찬 자기 방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엄마가 맞는 모습을 보며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이는 다시 웃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본연의 맑은 웃음을 되찾은 것입니다. 매일 밤 전쟁터에서의 일을 마치고 나면 저는 차를 몰아 오피스텔로 가서 두 모녀를 만났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드문 평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함께 모여 과일을 먹고 만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그날의 전과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아주 유머러스하고 순화된 버전으로요. 언니 그거 알아요? 오늘 제가 실수로 보일러를 고장냈는데 박진성 씨가 샤워하다가 갑자기 찬물 세례를 맞았대요. 엄청 시원했겠죠? 아,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그 사람 술 친구들한테 전사에 스태미나식 샐러드를 해줬는데 그 아저씨들 풀 뜯어 먹는 표정이 부장님한테 깨질 때보다 더 비참해 보이더라니까요. 서윤 언니는 처음에는 희미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했죠. 서연아, 그러지 마. 그러다 그 사람이 미쳐서 너 때리면 어떡해. 걱정 마요, 언니. 저는 언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짐승 다루는 법을 알아요. 언니는 여기서 푹 쉬는 게 날 가장 많이 도와주는 거야. 점차 진성이 스스로 넘어지고 김 여사와 지혜가 집안일을 분담하게 되었다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언니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통쾌함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괴롭혔던 자들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통쾌함을 느낀 것입니다. 언니는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대신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 더 얘기해줘. 그리고 그 정점은 제가 진성의 친구들과 우술 교류회를 가졌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휴대폰으로 턱수염 남자가 원 밖으로 날아가는 짧은 영상을 찍어 두었죠. 저는 그 영상을 언니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서윤 언니는 영상을 보고 또 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는 크게 상쾌하게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습니다. 그것은 수년 만에 보는 언니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저 아저씨 멍한 표정 좀 봐. 진짜 웃기다.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언니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대리 저항이 언니의 마음에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자존감과 용기라는 씨앗을요. 언니는 자신이 반드시 감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괴롭히는 자들도 저항에 부딪히면 사실은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언니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나는 너무 약했어. 그들이 나를 그리고 아라까지 짓밟도록 내버려뒀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언니는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거야. 나도 뭔가를 하고 싶어. 다시 강해지는 법을 배우고 싶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아는 곳이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심리상담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서윤 언니를 위해 특별한 과정,
여성 인권과 자기방어 기술에 대한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언니도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런 걸 배워도 될까? 무서워. 뭐가 무서운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무 강해질까봐 무서워요? 그들 눈에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게 될까봐요? 제 말은 언니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언니는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언니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제가 전선에서 싸우는 동안 언니는 아라를 근처 미술학원에 데려다 준 뒤 혼자 버스를 타고 상담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언니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언니의 마음속 엉킨 실타래를 분석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언니는 평등권에 대해, 인내의 한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호신술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누군가 손목을 잡았을 때 벗어나는 법, 뒤에서 공격당했을 때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매일 밤 제가 돌아오면 언니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울해하거나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아지고 더 많이 웃었습니다. 언니는 제게 배운 것들,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언니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그거 알아? 어느 날 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 침묵이 바로 공모였대. 그들이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허락해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틀렸었어, 서연아.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 언니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소심했던 애벌레가 스스로 고치를 뚫고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저의 박씨 집안 개조 프로젝트도 2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 바로 돈줄을 공격할 단계 말입니다. 박씨 집안 세모자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공적으로 제압한 후 저는 이제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해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이 실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돈줄이 끊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집의 새로운 실세로서 철저한 경제 개혁을 실행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족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건설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돈 문제가 명확해야 감정도 오래 간다고 생각해요. 진성은 재정 공개라는 말에 얼굴이 파랗게 질렸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제2차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의 주재자는 저였습니다. 저는 김 여사와 지혜도 함께 참석시켰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장부와 펜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여보, 아가씨, 오늘 제가 지난달 우리 가족의 재정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상황을 명확히 알고 앞으로 더 합리적인 소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요. 저는 항목별로 명확하게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수입입니다. 우리 가족의 주 수입원은 제 월급과 남편 월급 두 가지입니다. 제 월급은 세후 250만 원, 남편 월급은 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가족 총 수입은 한 달에 750만 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우리 가족의 고정 지출은 총 9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지금까지 저 혼자 제 월급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즉, 저는 매달 15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김 여사와 지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진성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족 공동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추가 지출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난달 지혜 아가씨가 오빠한테 새 아이폰 사달라고 졸라서 2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샀죠. 맞죠? 지혜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그건 오빠가 사준 거잖아. 오빠가 사준 건 알죠. 하지만 그 돈은 오빠 월급에서 나왔고 오빠 월급은 우리 가족의 공동 수입이에요. 그러니 그 200만 원도 가족 지출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저는 다시 김 여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난달에 친구분들이랑 태국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셔서 진성 씨가 200만 원 드렸죠. 그 돈도 가족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쵸? 김 여사가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견문 넓히고 우리 집 체면 세우려고 간 거야. 네, 이해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고정 지출 900만 원, 견문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 비용 400만 원. 지난달 우리 가족은 총 1,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총 수입은 750만 원인데 말이죠. 우리는 한 달에 55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충격에 빠진 세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여보, 이런 식으로는 우리 가족 금방 파산하고 말아요. 지출을 긴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요점이 뭔데? 김 여사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 요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진성 씨 월급은 더 이상 어머니께 드리지 않을 겁니다. 남편과 제가 공동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매달 두 사람의 월급을 모두 그 계좌로 이체할 겁니다. 이쑤시개 하나부터 자동차까지 모든 지출은 기록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월말에는 온 가족이 모여 결산을 할 거고요. 핸드폰 구입, 개인 여행, 명품 쇼핑 같은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은 전면 삭감합니다. 만약 꼭 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이유를 설명하고 부부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저는 지혜와 김 여사를 보았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부당한 용돈, 지급은 없다는 뜻입니다. 네가 감히 김 여사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 돈을 관리해?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이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파산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해졌습니다. 만약 어머니와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두 번째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저는 공동생활비에 단 한 푼도 보태지 않겠습니다. 저와 아라의 생활은 제가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머니와 남편께서 남편 월급 500만 원으로 알아서 관리하세요. 진성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그제야 절망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 생각엔 서윤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며칠간 저에게 시달린 그는 제가 없으면 자신의 삶이 더 끔찍해질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는 재정권을 빼앗기는 것이 돈 먹는 하마인 어머니와 여동생을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거죠. 김 여사와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성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그렇게 빨리 배신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2대1의 상황에서 그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의 경제개혁은 김 여사 모녀의 낭비벽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지출이 통제되고 더 이상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자 그들의 삶은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귀한 시누이 박지혜는 새 옷을 사거나 친구들과 카페에 갈 돈이 없어지자 처음으로 돈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하루 종일 오빠와 엄마를 탓하며 불평했습니다. 김 여사의 사정도 나을 게 없었습니다. 피부 관리실에 가거나 쇼핑하거나 친구들에게 자랑할 돈이 없어지자 그녀는 권력을 빼앗긴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한숨을 쉬며 저를 흘겨봤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녹음 파일은 여전히 그녀의 머리 위에 걸린 날카로운 칼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성. 그가 가장 비참했습니다. 재정권을 쥔 무서운 아내와 하루 종일 돈 달라고 조르는 어머니와 여동생 사이에 끼어 있었으니까요. 그는 퇴근 후 집에 오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와 다툼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자의 체면은
저에게 짓밟혔고 이제 제 정권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이 침묵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순순히 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치명적인 한 방으로 반격할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회는 제가 보험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1년여 전 진성이 제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해둔 것이었습니다. 보험금은 무려 50억 원, 그리고 유일한 수령인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었습니다. 서윤 언니는 남편을 너무 믿은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던 겁니다. 보험사 직원이 정기정보 확인차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0억 원. 인간의 탐욕을 범죄로 바꾸기에 충분히 큰 액수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연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온 가족이 잠들었을 때 저는 몰래 몇 개의 초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거실뿐만 아니라 복도, 부엌, 그리고 김 여사 모녀의 방 안에도요.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계획, 지금까지의 모든 짓보다 더 잔인하고 악독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며칠 뒤 밤, 김 여사의 방에 설치된 카메라에 비밀스러운 정상회담이 녹화되었습니다. 밤 12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그들의 생각에 저와 아라가 깊이 잠들었을 시간, 진성과 지혜가 엄마 방으로 슬며시 들어갔습니다. 세모자는 머리를 맞대고 속삭였습니다. 녹음된 소리가 아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제 몸을 떨게 만드는 핵심 단어들을 듣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저것이 너무 기어올랐어. 김 여사의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것이 계속 돈줄을 쥐고 있으면 우리 모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지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성의 낮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어. 그냥 사고만 나면 돼. 예상치 못한 사고.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 보험금 50억이면 우리 가족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어. 심장이 닿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 보험금 50억. 그들은 더 이상 저를 길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영원히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김 여사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면 어떡해? 엄마, 걱정 마. 진성이 안심시켰습니다. 다 계획이 있어. 우리 집 욕실 바닥 비눗물 있으면 엄청 미끄럽잖아. 그냥 실수로 미끄러져서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게 비극적인 가정 내 사고처럼 보일 거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어떻게 실수로 미끄러지게 해? 지혜가 물었습니다. 수면제. 진성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전에 항상 마시는 오렌지 주스에 강력한 수면제를 타는 거야. 약 기운이 돌아서 정신이 몽롱해졌을 때. 그때 그냥 욕실로 부축해서 데려가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어둠 속에서 침대에 앉아 그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 한 지붕 아래 살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들이 저를 죽일 계획을 마치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처럼 태연하고 명료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랄함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당황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극도의 분노는 무서운 평정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생사를 건 게임을 원한다면 좋습니다. 기꺼이 놀아주겠습니다. 하지만 패자는 제가 아닐 겁니다. 저는 즉시 서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음모를 이야기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언니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강철 같은 목소리였죠. 서연아, 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해. 이제 그들이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됐어. 저는 언니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덫이 3마리의 짐승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여전히 장을 보고 맛없는 건강식을 요리했습니다. 심지어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을 연출해서 제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반대로 진성네 세모자는 매우 쾌활하고 비정상적으로 제게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김 여사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를 흘겨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게 반찬을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요즘 네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지혜는 제잘거리며 물었습니다. 새언니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언니는 쉬어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리고 진성. 그는 뉘우치는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는 제게 꽃을 사다 주며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 시간을 좀 더 줘. 내가 변할게. 약속해. 저는 눈앞에 서커스를 보며 속으로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극을 마무리하기 전 마지막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들과 함께 연기하고 있었죠. 그날 밤 평소처럼 저녁 식사 후 저는 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9시쯤 진성이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들고 들어와 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마셔. 시원할 거야. 내가 방금 직접 짰어. 100% 원액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더없이 가식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한번 보고 등불 아래 황금빛으로 빛나는 오렌지 주스를 한번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주스 안에 독약이 죽음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 언니처럼 아주 선한 미소로요. 고마워요. 당신은 항상 세심하네요. 저는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 작은 한 모금을 마시는 척 했습니다. 사실 저는 입술만 살짝 댔고 잔을 기울여 주스 약간이 턱으로 흐르게 한 뒤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저는 미리 손바닥에 숨겨둔 발포 비타민 C 하나를 그가 보지 않을 때 잔에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마시는 것처럼 쉬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저는 거의 가득 찬 주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제가 마셨다고 생각했겠죠. 다 마시고 일찍 쉬어. 요즘 잠도 잘 못 자잖아. 그는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즉시 준비해둔 빈 병을 꺼내 그 죽음의 오렌지 주스를 거의 다 붓고 뚜껑을 닫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잔 바닥에 약간만 남겨두고 싱크대에서 대충 해꿨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책장에 숨겨둔 카메라를 켰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약 15분 후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와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여보, 나 어지러워요. 진성, 김 여사, 지혜, 세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눈은 계속 제 방 쪽을 힐끗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그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왜 그래? 진성이 황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졸려요. 너무 졸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알았어. 내가 방으로 데려다 줄게.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그의 팔에서 흥분으로 인한 미세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부축하고 우리 침실이 아닌 욕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와 지혜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엄마랑 내가 도와줄게.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틀거리는데 너 혼자서는 안 돼. 그들은 저를 욕실로 부축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척 몸에 힘을 빼고 그들이 끄는 대로 맡겼습니다. 서둘러. 진성이 명령했습니다. 수도 틀고 바닥에 비눗물 풀어. 지혜는 재빨리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하얀 비누 거품이 순식간에 타일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됐어. 이제 얘를 안으로. 그들은 저를 욕실 중앙으로 끌고 가 바닥에 주저앉혔습니다.
엄마, 얘 머리 잡아. 지혜, 넌 다리 잡고. 진성이 지시했습니다. 내가 미끄러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게. 저는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들의 모든 말과 숨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김 여사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둘러라, 아들아. 저것 좀 죽여서 속 시원하게 해다오. 저는 지혜가 비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세게 박아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해야 해. 그리고 저는 진성의 손, 제 남편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제 머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 차갑고 날카로운 세라믹 욕조 모서리를 향하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 가, 여보. 그가 속삭였습니다. 잔인하고 냉혹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제 머리를 욕조 모서리에 박으려 힘을 주는 순간 정신을 잃은 척하던 저는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는 제 눈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서윤 언니의 순하고 두려움에 찬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 차갑고 치명적인 눈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은 충분했습니다. 수천 번 연습했던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저는 웅크리고 있던 두 다리로 그의 복부를 강하게 찼습니다. 아주 강한 발차기는 아니었지만 기습적이었고 비눗물로 미끄러운 바닥에서 그 효과는 극대화되었습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던 진성은 균형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자신이 짜놓은 시나리오 그대로 뒤로 날아갔습니다. 쾅! 제 머리 대신 그의 머리가 욕조 모서리에 둔탁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부릅뜬 채 뒤통수에서 피가 솟아나 하얀 타일 바닥 위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와 지혜는 망부석처럼 서서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몸에 묻은 비누 거품을 털어냈습니다. 저는 그들을 공포에 질려 돌이 되어버린 두 악녀를 보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왜 그래요? 재미있는 연극인데 계속 하지 않고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진성이 오렌지 주스를 들고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스마트워치의 긴급 호출 버튼을 눌러두었습니다. 덫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덫에 걸린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성의 머리가 욕조 모서리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는 좁고 습한 공간에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뒤통수에서 흘러나온 피는 비누 거품으로 하얀 타일 바닥 위로 번져나가 끔찍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 눈을 부릅뜬 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경악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들여 만든 덫에 스스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김 여사와 지혜는 망부석처럼 서서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진성을 한번 보고 옷에 묻은 비누 거품을 털어내며 일어서는 저를 한번 보았습니다. 희미한 욕실 등 아래 제 입가의 미소는 분명 악마의 미소처럼 보였을 겁니다. 왜 그래요? 재밌는 연극인데 계속하지 않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벼운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들의 긴장된 신경을 망치로 때리는 듯 했습니다. 너 약 안 마셨어? 지혜가 가장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마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연극을 하려는지 보려고 딱 한 모금. 시나리오는 정말 훌륭했어요. 완벽하게 비극적인 가정, 내 사고. 다만 주연 배우가 자기 멋대로 역할을 바꿨을 뿐이죠. 바로 그때 멀리서 들려오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며 고요한 밤을 찢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게는 정의의 음악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김 여사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했습니다. 더 이상 악독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경찰? 왜 경찰이 와?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전 그저 정당방위를 한 피해자일 뿐이에요. 제 스마트워치로 긴급 호출을 했거든요.
박진성 씨가 친절하게 오렌지 주스를 가져다 줬을 때부터요. 아마 지금쯤 도착했나 보네요. 쾅쾅쾅! 현관문이 밖에서 거세게 두드려졌고 위험 있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김 여사와 지혜는 소스라치게 놀라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일어나 번져가는 피송덩이를 지나 욕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문 열어드릴게요. 두 분은 여기서 피해자나 잘 돌보고 계세요. 저는 거실로 나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4~5명이 즉시 안으로 들어왔고 그 뒤를 구급대원들이 따랐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아마도 팀장급인 경찰관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저예요. 저는 제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다시 가련한 아내의 역할을 연기하며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함께요. 저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욕실에서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했어요. 저는 운 좋게 저항했고 그러다가 남편이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팀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저의 연약한 모습을 훑어본 뒤 욕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의 광경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현장을 통제했고 구급대원들은 서둘러 진성에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두부 외상으로 출혈이 심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한 구급대원이 밖으로 소리쳤습니다. 진성은 신속하게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김 여사와 지혜는 넋 나간 사람처럼 2명의 경찰관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두 분은 누구십니까?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저 여자가 김 여사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저 여자가 내 아들을 때렸다고요. 팀장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책장에 숨겨둔 카메라가 녹화한 영상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팀장님, 여기 남편이 제게 오렌지 주스를 가져다 준 순간부터 저를 욕실로 부축해 살해를 모의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요. 그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집중해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볼수록 그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부하에게 건네주고 손짓으로 지시했습니다. 이 두 사람 참고인으로 서로 연행해서 조사해. 안 돼. 난 안 가. 억울해. 지혜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김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두리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제가 챙겨두었던 죽음의 오렌지 주스를 꺼냈습니다. 팀장님, 이건 남편이 제게 마시라고 준 주스입니다. 안에 수면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성분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증거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용감하고 현명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김 여사 모녀를 태우고 사라졌을 때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왜 기쁘지 않을까요? 끝없는 피로감과 스스로를 파멸시킨 한 가족에 대한 깊은 슬픔만이 느껴졌습니다. 무술 사범 안에 살인 음모 꾸민 시댁 일가 제압 사건은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모든 음모가 담긴 영상, 고농도 수면제가 든 오렌지 주스, 그리고 저의 일관된 진술. 진성의 새 모자는 더 이상 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성은 위기를 넘기고 의식을 되찾았지만 두개골 골절과 가벼운 뇌진탕 후유증을 얻었습니다. 폭력을 일삼던 그는 이제 말을 더듬는 허약한 환자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선 그의 모습에는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고 뒤늦은 후회와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공범인 김 여사와 지혜 역시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미수는 매우 중한 범죄였습니다. 법원은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합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범인 진성은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고 공범인 김 여사와 지혜 역시 철창 안에서 젊음을 바쳐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판에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위임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저는 서윤 언니에게서 짧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끝났어, 서연아. 정의는 실현됐어. 그렇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언니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 자신을 되찾는 싸움.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서윤 언니와 아라를 데리고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청소되어 그 지옥 같은 가족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몽은 여전히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일주일간의 평화로운 생활 끝에 서윤 언니는 점차 기운을 차렸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한밤중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곤 했고 큰 소리만 나도 겁을 먹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과거 속에 계속 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 어느 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 집 팔자. 서윤 언니는 놀랐습니다. 판다고? 하지만 여긴 우리 집인데 더 이상 집이 아니야.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담겨 있잖아.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과거의 그림자가 없는 곳.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집을 팔고 이혼 소송 판결에 따라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더 큰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라의 유치원과 제 도장 근처의 새 아파트 단지에 작고 예쁜 집을 샀습니다. 우리는 직접 새 집을 꾸몄습니다. 한때 손재주가 좋았던 서윤 언니는 희망을 상징하는 하늘색 커튼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라는 자기가 그린 그림들을 벽에 붙이며 종알종알 도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집은 점차 웃음소리와 가족의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서윤 언니는 지루했던 사무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의 격려와 심리상담 과정 이후 언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상담가이자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니는 자신의 이야기, 지옥을 겪어본 사람의 공감 능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저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강하고 약간은 거친 무술사범. 제 도장에는 수련생들이 점점 늘어났고 특히 여성 수련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무술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법, 강해지는 법, 불의의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어느 황혼역, 저와 서윤 언니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켜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언니의 품에 안기나라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윤 언니가 문득 먼 곳을 보며 말했습니다. 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었어. 그냥 죽고 싶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니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언니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깊은 행복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행복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더라. 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보지 못했던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구해줘서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야, 언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했습니다. 언니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제 안의 짐승을 깨웠고 저는 저의 강인함으로 언니가 자기 자신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첫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여전히 길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제 곁에는 언니가, 조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다시 세워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굳건한 가족. 우리의 이야기는 아마도 침묵이 항상 금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악에 대한 동조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정의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감한 자들, 자신의 생명과 존엄성을 위해 감히 일어서고 싸우는 자들의 것입니다. 평안한 노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쌍둥이 자매 서연과 서윤의 이야기가 끝을 맺었습니다.
피와 눈물, 굴욕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놀랍고 강인했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 우리 자신 혹은 우리가 아는 누군가의 모습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희생하고 인내하며 온전한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여성들의 모습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고통을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불꽃을 지피고 자기 자신과 인내의 한계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한 번 참으면 9번 편하다고 배웁니다.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희생할 줄 알아야 하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희생은 그것이 존중받고 올바른 곳에 쓰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신의 인내가 폭력과 무례함을 용인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유약함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기심과 폭력이 자라나는 유독한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서연과 서윤의 여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자존감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시댁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자기 자신에 일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당신의 인격과 신체, 그리고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짓밟을 권리를 주지 마십시오. 불의에 대한 침묵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큰 폭풍의 씨앗일 뿐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존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진정한 가족의 힘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동생의 조건 없는 사랑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언니를 절망의 늪에서 끌어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마음을 열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고통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시기적절한 나눔 한마디, 따뜻한 포옹,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폐가 될까봐 혹은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든 지옥에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당신에게는 항상 선택권이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벼랑 끝에 몰린 것처럼 느껴져도 당신에게는 항상 선택권이 있습니다. 계속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서서 전사가 될 것인가. 서연처럼 우리 모두가 무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말이라는 무기로 자신을 무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고 논리이며 용기입니다. 그리고 서윤처럼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재탄생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긴 어둠 끝에 오는 새벽이 가장 찬란하다는 것을요. 서연과 서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특히 여성분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삶을 만들기 위한 힘과 결단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주 작은 용기라도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공감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의미 있는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출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안한 노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